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벌써 2021년도 1학기 절반이 지나갔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또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장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국민연금 제도의 개념에 살펴보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 세 번째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 국민연금 기여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국민연금의 급여 및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산업화 이전의 사회제도에서는 인간은 그런 질병, 노령, 또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역할은 어떤 사회 구조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책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역시도 어떤 사회 구조적인 것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재해라든가 또 대규모 실업, 또 환경오염 등과 같이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 위험이 나타났습니다. 또 가정으로도 핵가족화가 되고 대가족 제도가 해체됐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역할을 가족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보다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학습하게 될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를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노령이라든가 또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만든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또 사용자,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또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또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60년도에 공무원연금 제도가 시작됐고요. 63년도에는 군인연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 특수직종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하는 제도이고, 그 대상자가 제한자기라는 점에서 그 사회보장의 본래의 취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국민연금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여서 7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당시 오일 쇼크도 있고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 시행이 연기되어 오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당시 도입 당시에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 적용 대상자를 한정했으나 1992년도에 5인 이상 그 사업장 근로자를 확대하였고, 또 1995년 농어촌 주민과 또 당연 적용 사업장의 외국인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일자로 그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완전 노령연금 수혜자가 나오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9%로 유지하면서 평균 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2008년 50%, 또 2028년까지는 40%가 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근로자 위주의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소득이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계층에 적용하기가 아주 용이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소득 비례연금과 정예연금을 혼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고력의 변화에 연동하는 어떤 정액적 성격과 그 다음에 플러스 가입자의 그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소득 비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소득 재분배를 구현한다. 그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 이전이 발생하는 그러한 세대 내에 소득 재분배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하는 것보다 수급을 많이 하는 구조에 있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세대 간 재분배가 상당 정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미래 세대한테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이죠. 넷째, 수급 부담 불균형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가입자의 그 보험료 부담, 또 그거와 그 연금급여 수급이 동일하면 이제 문제 없는데, 그 어떻겠습니까? 보험료를 급여 받는 것보다도 적게 냈을 경우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재정 수지가 심각하게 불균형 체제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 뭐 계획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적립 방식적 성격과 부가 방식적 성격이 혼합된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적립 방식적 성격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입하지 아니하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부가 방식적 성격으로는 처음에는 적립기금이 늘어나지만 점차 줄어들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적립기금이 소멸됨으로써 종국에는 당 세대의 근로계층이 당 세대의 노령계층을 부양하는 부가 방식으로 필연적으로 이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운용 방식인데요. 첫째, 적립 방식입니다. 이거는 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적립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하고 또 국고출연금 또 누적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적립하는 지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커서 적립금이 누적되나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부가 방식입니다. 당해 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급여를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수입 거둔 가지고 바로 이제 그 급여를 주는 방식인데요. 그 한 해의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그 미미한 보유 잔고만을 남겨두고 그의 연금 보험료 수입을 그의 급여로 다 지출해 버리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의 장단점을 보면, 부가 방식은 장점은 시행 초기에 적은 부담이 되고요. 인플레이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 연금 수리 추계가 불필요하다. 이제 바로 거기서 바로 주니까, 그죠? 수입과 지출을 바로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단점은 후세대의 그 부담이 과중된다. 그 다음에 재정 운영이 불안이 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적립 방식의 장점은 보험료가 평준화되고
또 제도 성숙기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적립기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안정 운영되겠죠. 네, 단점은 제도 초기부터 부담이 과중되고요. 또 장기적 예측 이런 게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또 인프레 같은 데 상당히 또 취약합니다. 연금 운용 방식의 그 부가 방식과 적립 방식이 장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은 참고하시고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총 가입자가 초기에 한 400만 되던 게 2017년 9월 기준으로 2100만 넘었으니까 그죠. 지금 전 국민이 어떤 국민연금 가입됐으니까 그죠. 국민연금 가입 유형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 첫째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고 임의 가입자가 있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사업장에서.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입니다. 또 임의 가입자는 전업주부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당초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이 원할 경우에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라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60세에 달한 자로 나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금을 계속 불입해서 연금을 타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합니다. 65세 달할 때까지 이제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 대상은 사업장 가입자는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급권자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도 제 대상이 사업장 가입자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이제 그 사업장 가입자가 되겠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겠죠. 그 반대가 되면은 또 지역가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역시 지역가입자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하고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이런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제외 대상이 됩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그 다음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그리고 제외 대상이고요. 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제외 대상이고, 보험료 부담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지금 현재 9%니까 4.5%씩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신고에서 하고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전부 다 의무가입자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요거는 표로 돼서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요.
다음 국민연금의 기여금 등 즉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액에다가 연금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그게 이제 연금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해당 금액을 본인 4.5%, 사업장 4.5%를 납부하고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9%를 이제 다 내야 되는데,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어촌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는 1995년부터 국고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 지역가입자 또는 농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에서 임의 계속가입자로 된 경우에 이제 한해서 농어촌 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재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기한인데요. 납부 기한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해당 월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0일이 토요일, 공휴일 겹쳤다 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 또 사정이 안 돼서 못 냈다 했을 경우에는 기한 내 못 내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 이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관할 지사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 납부인데요. 가입자는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가입 자격을 상실한 날 전날에 속하는 달까지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이 속한 경우에는 최초 상실일이 속한 사업장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음은 소멸 시효 및 징수권 소멸입니다.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금융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멸 시효 및 징수권 소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업장, 지역, 임의 계속가입자 포함 연금보험료 추납 납부 보험료를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또 지역 임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라든가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자격 상실할 때, 또 지역 임의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때, 지역 임의 가입자가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때는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5번째, 국민연금 급여 및 관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급여 급여에 있어서 국민급여의 연금의 급여는 어떻습니까? 보호 기능을 하고 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 그리고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이라든가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거나 또 사망 시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이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해서 산출되는 균등 부분과 또 가입자 소득 수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소득 비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 업종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서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하는데요. 기본연금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노령연금이라든가 또 나중에 나오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런 다 산정 기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출산 크레딧을 해가지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하는데요.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소득은 평균 소득 고액의 전액을 인정해 주는데요.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추가 인정 기간이 12개월이고, 세 자녀 같은 경우는 30개월, 네 자녀는 48개월, 5자녀 이상은 50개월로 연금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2008년 1월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했는데요. 병력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또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평균 소득 월액의 반만, 200일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 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급 연령이 지급연금 재정이 안 좋아서 이게 그 지급 연령을 좀 높게 이렇게 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53년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가 돼야지, 만 61세가 돼야지 수급이 개시됩니다. 또 57년생에서 60년생까지는 62세, 만 62세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돼야지 수급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이건 상당히 그 연금 부분의 핵심 부분인데요. 뭐 거의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노령연금, 이제 조기 노령연금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노령연금은 그 수급 요건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에다가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 기준을 해서 거기에 50%의 가입기간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씩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뭐 그 전에는 뭐 재직자 노령연금으로 내가 다 분류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을 2015년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하고 그 전 수급권 취득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그렇고요. 이것 역시 가입기간 10년 기준으로 해서 50%의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하게 되어 있고,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조기 노령연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 연령이 55세 이상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은 지급 정지가 되겠죠. 이에 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이 또 가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액에다가 부양가족연금액을 빼서
연령별 지급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그런 공식이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분할연금이라는 것은 그 이혼했을 때 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그 급여액의 그 2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지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부양가족이 뭐 이게 쭉 나오는데요. 많은 경우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연 그 26만 1,760원인데요. 올라 따지면은 10일이 나니까 2만 1,810원. 자녀나 부모 1인당은 연 17만 4,460원으로 월 14,530원을 부양가족 그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인데요. 이거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연금 받는 분의 배우자라든가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다 되는 게 아니고 19세 미만이라든가 또 장애 2급 이상, 그러니까 이게 또는입니다. 19세 미만이 되거나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또 부모는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연금이 되고요. 다음에는 그 노령연금 이런 건 또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그 노령연금은 그 지사를 방문해 갖고 하거나 우편 뭐 팩스 인터넷 등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이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가 그 노령연금 청구서와 또 신분증 사본 가져가야 되고 본인명의 예금 계좌도 내고 또 아까 분할연금 같은 게 해당되는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야 되고요. 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는 도장
서명도 가능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 안내가 오면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서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 연도별로 이제 61세부터 65세부터 수령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네. 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43만 8,679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뭔가 하면은, 2000, 금년 같은 건 21년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조기 노령연금을 한다. 그래서 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 하면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겠죠. 240만원 정도. 그래서 만약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그걸 이제 합산해야 되겠죠, 그죠? 합산한 그 금액을 당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 240만원 정도 했잖아요. 그 이하라면은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 장애인 보입니다. 국민연금 중에서 이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 부상이 완치됐으나 그러니까 진행 중일 경우에 초진인력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입니다. 반드시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 정도 1급에서 4급인데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데요. 그 1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 10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 주고요. 2급의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 8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주고요. 또 3급 같은 경우는 기본 연금액 6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합니다. 또 4급은 그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는 부양가족 연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그에 의해서 그 유족들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기본 연금액의 그 40% 60%에 하는 그 부양가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는 되고요. 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또 부모는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입니다.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입니다. 조부모는 배우자의 조부모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입니다. 다음에 그 자가 사망할 때인데요.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 가입자, 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겁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때는 기본연금액의 4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 그 두 번째, 이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이상 20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해 지급하고요. 20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6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 후유증 같은 경우죠.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이런 같은 경우는 연수에 따라서, 가입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반환 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그 수익업권자는 본인 또는 유족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자가 60세가 된 경우, 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는 이건 일시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한 의미입니다. 급여 수준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다가 이자를 합산해가 지급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납부된 보험료부터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산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환시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사망시금이 있는데요. 수급권자는 유족이고요. 수급요건은 가입 중 사망하였으나 반환일시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을 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사망한 자의 최종소득 월액과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 내에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몇 가지 살펴보면은, 아버지께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 유족연금 어떻게 되는지, 그 사망 당시 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당연히 지급되죠. 유족연금. 그 배우자라든가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죠? 또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서로 최우선 순위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배우자고, 두 번째가 자녀고, 세 번째가 부모고, 네 번째가 손자녀가 되겠죠. 다섯 번째가 조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의할 사항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 다시 말해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거 같은 건 특수직이잖아요. 이런 타 공적연금은 이제 따로 관리하는데요. 이런 그 가입 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하고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은 그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1억 40만 원 정도, 즉 20년 기준입니다. 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건 좀 아시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그다음에 분할연금, 뭐 장려연금, 유족연금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이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수령액도 항상 조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런 액수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그런 연금액은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급여 및 관리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의 조정과 제한 및 정지입니다. 어떤 급여를 이제 조정하죠. 그죠? 급여의 병급 조정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 사회보험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 조정하고 타 법률간에 의한 병급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간 병급 조정은 뭡니까? 급여 수급권이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만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 타 법률간에 의한 병급 조정은 근로기준법,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 선원법에 의한 장애보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이제 중복 지급되는 걸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건전성을 기해야지 국민들한테 나중에
균형적인 그런 수급을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제도를 두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급여의 조정과 제한 및 정지에서 급여의 제한이 있는데요. 본인이 고의에 의해서 급여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부정으로 국민연금이 급여를 받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고의나 범죄 행위라든가 지시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서 드러나면은 급여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급여에서 국민연금의 급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소득 재분배 이런 것이 각종 보험에서 이런 사회보장 제도에서 흔히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떤 국민들이 골고루 살고 인간답게 공평하게 이렇게 사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고 부과 대상 소득이 높아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절대 급여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저소득 계층일수록 기초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러면은 상당히 공동체 성원으로서 상당히 그걸 또 감수하고 이렇게 전 국민이 가입해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국민연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실질 가치를 이제 보장하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금액 결정 시에는 연금의 결정 시에는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급 전년도 현재 가치로 재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 가치를 유지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것도 연금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세제상의 특징으로요. 그 국민연금에서 지급받는 그 노령연금이라든가 또 장애연금 또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라든가 방위세,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이 보호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재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서 이게 제공이 이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압류 보면은 그 185만원 이하 연금 수령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 계좌는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압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뭐 법원의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이라든가 압류 명령 뭐 범위 변경 신청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금융기관에 다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국민연금 전용 계좌에 대해서 안심 그 법원 압류 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연금급여 그것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심통장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 그 현재 185만원에 낙하했죠. 그만두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인데요. 국민연금 기금은 이제 규모가 방대해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국민연금의 재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또 연금 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이라든가
유족연금, 또 장애연금 등 연금급여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장 큰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기금 운영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운영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체계로는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가 있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실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용위원회는 그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요. 이 중요사항을 보면은 기금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리기금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또 기금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영 내역과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이런 것을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뭐냐? 어떤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심의평가 기구이다. 일종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구죠. 어떤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그런 분석, 그런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을 제공하는 그런 보좌 기구죠. 다음은 관리 운영 체제인데요. 관리 운영은 주무부서인 그 보건복지부가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시기, 연금보험료, 또 부과기준 및 보험료율, 급여의 수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또 가입자 및 수급자, 복지 증진 사업, 정책을 계획 수립하는 것, 정책 결정과 감독을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촉하죠,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인데요. 저도 어제 여러분들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춘천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청렴기관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그런 그 자랑을 하고 그 문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가져오고 그래서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회사와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특별법에 설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이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 유지, 연금보험료 징수, 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같은 복지 증진 사업 이런 것을 수행하는 그런 직접적인 관리 운영 기관입니다. 이렇게 알아보시고요. 오늘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이제 그 퀴즈를 더 부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퀴즈는 뭐 여러분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출결되면 그러는 거니까요. 빠짐없이 그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주 퀴즈는 국민연금 급여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고 또 부과 대상 소득이 높아서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급여 절대액이 많아지게 되나 저소득 계층일수록 기초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이 더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가지고 유리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유리한 그런 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능은 무엇인지 그거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장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